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 국가들의 위험 요소입니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수상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2022년, 2023년 중국의 대만 침공은 무산되었지만 학자들은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리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 본인의 사연임을 확실히 할 명분으로 대만 무력 점령을 시도한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군의 중장기적인 위협에 대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중국이 우발적으로 대만을 침공해서 미국과의 전면전까지 불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미국, 대만은 물론 일본, 호주,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직간접적인 경제, 인명피해를 입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 간의 전쟁은 결코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국에서 기를 쓰고 만류시키려 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사실 중국의 야욕은 대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만 다음은 얼마든지 한반도가 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과 중국의 체급이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세 점령당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미국의 저명한 명문대학교에서 군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어느 교수가 한국이 중국에 점령당하는 상황은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체계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가 말하는 한국의 특별한 군사체계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줄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수장인 존 아킬리노는 지난 3월 20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대만과 평화통일을 선호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국방 예산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16% 증가해 2,23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아킬리노 사령관이 부임한 지난 3년간 중국이 400대 이상의 전투기와 20척 이상의 주요 전함을 추가했고 탄도 및 순항 미사일 재고도 2배로 늘렸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핵무기를 2020년 대비 100% 늘렸다며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는데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도 아킬리노 사령관의 주장에 동의하며 인민해방군은 극초음속 무기와 5세대 전투기와 같은 최신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고 신형 항공모함과 핵추진탄도 미사일 잠수함을 포함한 340척의 해군으로 태평양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이달 초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한 1조 6,700억 위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본방위 예산의 약 4.4배 수준입니다. 중국은 지난 2021년부터 국방비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요. 조세 부대만 외무장관은 앞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2027년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해라며 중국의 대만 침공이 2027년에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대만과만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남중국해 및 센카쿠 열도의 유권 문제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되었죠.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도 중국의 군사 위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도 중국과 크고 작은 분쟁을 겪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부 국제정치 관련 학자들은 미국이 쇠퇴하면 한중 합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받아쳤는데요. 미국의 한 명문대학교에서 군사학과에서 재직 중인 군인 출신 교수의 주장이 미국 내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쟁 분석 및 해결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자로 미 육군 강사 과정을 비롯하여 생도들에게 여러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는 전 세계의 외교 정책 그리고 외교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어느 날의 강의 중 중국인 유학생에게 지금의 중국군이 한국의 서울을 공격하면 바로 접수 가능하겠죠?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수가 길고 긴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 답변 내용이 무척 흥미로워서 커뮤니티에도 공유가 되었고 이를 접한 전 세계 네티즌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견해를 내놓았던 것일까요? 중국은 한국의 동북공정을 펼치며 한국 문화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에만 말이죠. 한국에 존재하는 여러 문화의 기원이 중국이고 그것이 한국에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 문화의 소유권이 중국에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폐가 발생합니다. 그 논리로 따지면 일본,
몽골, 베트남 등 같은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나라를 상대로 문화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교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어째서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만 문화 소유권으로 생떼를 쓰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문화 소유권 주장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중국이 최종적으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죠. 중국은 한반도 전체를 삼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체급으로만 따지면 한국은 너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금세 점령당할 것 같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군사력에는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전쟁과 침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영토가 완전히 병합당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중 합방도 역시 단 한 번도 없었죠. 현대에도 한국은 결단코 중국에게 영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군은 막대한 예산을 포병 전력 발전에 투자하고 있고 포병 부대 중심의 지상군 화력 강화에 몰두하는 범상치 않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는 건데요. 한국의 포병 및 기갑 전력은 군사 강대국들의 육군 전력에 맞먹는 수준으로 규모와 성능이 월등합니다. 방산 무기도 매우 훌륭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 방산 무기 대량 구매를 희망하고 있죠. 특히 K9 자주곡사포는 사거리 연장탄 개발로 60km의 최대 사거리를 달성했으며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계, 구동장치 및 탄 장전 장치 등을 갖춰 과장 없이 전 세계 자주포들 가운데에서도 최상위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세계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검증되고 품질 높은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개발 및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유럽연합 국가들이 무기 도입, 즉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유리한 환경이죠. 이미 K9 자주포를 시작으로 레드백 장갑차, 탄도탄 요격미사일 천궁, 다련장 로켓 천무 등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제품들이 유럽 국가들의 무기 구입 후보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폴란드는 올해 GDP의 4%를 국방비로 투입하고 있고요. 한국의 국방개혁이 잘 마무리된다면 한국의 포병 전력은 신형 자주포를 합쳐 3,000문 정도 보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조명탄의 한계를 뛰어넘은 정찰용 포탄인 관측탄도 만들고 있죠. 포탄 안에 폭약 대신 카메라를 장착한 비행체를 넣어서 적의 위치를 파악하게 해주며 타격도 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한국은 영토와 인구는 적지만 이렇듯 가공할 만한 기술력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한국의 포병 전력이 사실상 전 세계 1위라고 말할 정도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생각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 전력의 허수가 매우 크다는 것이 밝혀졌죠. 군대의 규모가 군사력의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포병만 비교하면 한국은 미국과도 비교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유독 포병 전력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의 지형입니다. 한반도는 대부분 산악지대입니다. 험준한 환경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오랫동안 고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체계는 포병 전력이죠. 한국처럼 단 몇 초 만에 미사일과 포를 쏟아부을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상 전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한국을 만만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방어전을 상정한다면 한국은 아마 3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중국군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의 규모가 군사력의 지표가 될 수는 없다 했으나 결코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에게 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포병 전력이 강력하고도 견고하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수요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K방산 무기와 함께라면 중국을 비롯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입니다. 요즘은 특히 중동 곳곳에서도 군사적 소요가 발생하면서 우수한 실전 성능과 빠른 공급 능력,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을 갖춘 한국 무기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 고위직들은 이달 들어 잇따라 방한해 한국군 무기 체계를 참관했습니다. 탈랄 압둘라 아우타이비 사우디 국방차관이 한국에 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천궁2,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을 둘러봤다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에 이미 4조 2,500억 원 규모 천궁2 계약을 했는데 추가 한국군 무기 체계 도입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K방산이 효자 무기인 K9 자주포, K2 전차,
탄도탄 요격미사일, 천공투 등 지상군 무기 체계를 넘어서서 잠수함과 미래형 6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확대할 조짐도 보여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첨단 전략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올해 방산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대한민국의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이 머지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